2006년 평화롭던 캘리포니아의 한 우체국 건물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총을 난사했고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성이 이런 방식으로 난사를 벌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범인은 연쇄 총격범 중에서도 거의 유일한 사례로 꼽히게 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사람들을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한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이 냉혹한 연쇄 총격범으로 변모했으며 그 비극적인 사건은 지역사회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30일 밤 9시경 이 평화로운 도시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Sheriff's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Yeah, there's the person that is shooting everybody. 골리타에 위치한 미국 우편물 처리 시설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다급한 911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고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건물로 경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울부짖으며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 한 발짝이라도 더 건물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듯 통제 불능 상태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도망쳤습니다. 경찰들은 쓰러진 직원들에게 응급조치를 시도하는 한편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이라 불리는 대형을 갖추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블랙태그, 레드태그라는 암호가 오갔고 이는 곧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신호였습니다. 주차장 통로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들이 발견되었고 이어 경찰은 건물 안으로 몸을 숨기듯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앞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미약한 호흡을 이어가던 우체국 감독관 샬럿 콜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숨을 붙들고 있었고 경찰들이 말을 건네자 그녀의 호흡이 잠시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는 샬럿을 들것에 옮겨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건물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남아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분류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의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메우는 기계 소음과 멈추지 않는 전화벨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추가 진입을 멈추고 특수기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직원들은 하나같이 총격범의 정체를 전직 동료인 44세 제니퍼 산 마르코라고 지목했습니다. 제니퍼는 6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인물로 입사 초기에는 조용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매력적인 외모로 동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과거의 직장 동료들에게 총을 겨눈 냉혹한 연쇄 총격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1961년 12월 6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그녀는 다소 수줍음이 많았지만 친근한 성격을 지닌 아이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이후 가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으며 교실 안에서는 가끔 대화에 참여했지만 교실 밖에서는 외톨이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제니퍼는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천연자원 관리학을 공부했으나 끝내 학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1989년 20대 후반이 된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한때 교도관으로 일했는데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수습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 돌연 사직했습니다. 그 후 산타바바라 경찰서에서 911 신고 전화를 받는 디스패처로 일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퇴직했습니다. 1997년 제니퍼는 고리타 우편물 처리 시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식축구장 4개 반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물류센터는 엄청난 기계 소음 속에서 돌아갔으며 대부분의 우편물은 기계가 분류했지만 판독 불가능한 것들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덕분에 그녀는 인정받았고 이전 직장과 달리 오랫동안 근무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근처에 집까지 구입해 생활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는 제니퍼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 어떤 기분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혼잣말을 자주 했고 점차 격해져 화난 듯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때로는 입술 밖으로 번져 보일 만큼 과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하거나 사소한 인사에도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으며 심지어 동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니퍼는 이웃들과도 갈등을 빚었는데 특히 베벌리 그레이엄과의 불화가 심했습니다. 제니퍼가 밖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혼잣말을 하는 버릇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던 베벌리가 문을 열고 집에서 나와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잦은 언쟁과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베벌리는 제니퍼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베벌리와의 갈등을 결코 잊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은 채 언젠가 찾아올 복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2001년 2월 5일 직장에서 제니퍼는 동료 덱스터 세넌에게 불길한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덱스터가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불려간 제니퍼는 소리를 지르며 큰 소동을 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제니퍼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 며칠간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직장에 복귀했으나 위협적이고 기이한 행동은 이어졌고 2003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의해 다시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심리적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퇴직을 당했고 6년에 걸친 우체국 근무는 그렇게 강제로 끝을 맺었습니다. 퇴직 후 제니퍼는 미국 동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가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인 밀란에서 차량이 고장나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10,000명 남짓의 외딴 사막마을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해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기이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유소에서 알몸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고 길가나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으며 심지어 반나체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니퍼는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뱉곤 했으며 결국 그녀는 마을에서 괴짜 혹은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마을 행정사무소에서 일하던 소니아라는 여성과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니아는 처음엔 제니퍼가 비교적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고 소니아에게 점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직원들은 제니퍼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소니아에게 알려 숨게 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주민 아벨은 프로판 가스회사를 운영했는데 제니퍼가 내야 할 요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찾아와 돈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원이 더 이상 내실 금액이 없다고 하자 제니퍼는 옆을 돌아보며 아무도 없는데도 거봐, 내가 이미 냈다고 했잖아 라고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물건을 사서 가게를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남은 잔돈을 그대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주문해놓고 받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외모 역시 점점 기이해졌는데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 마치 쇠톱으로 자른 듯 보일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아예 삭발을 했는데 듬성듬성 긴 머리 조각들이 남아있어 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2004년 7월 제니퍼는 이미 여러 종교와 황당한 음모론을 주제로 한 글을 써둔 상태에서 출판사를 차리겠다며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양이 사료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도 신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잇따른 좌절 이후 제니퍼는 마을 회관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외모는 점점 초라해졌고 성격 또한 위축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에는 회관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행패를 부리다가 직원을 향한 언어적 괴롭힘으로 결국 경찰에까지 신고당했습니다. 2005년 8월 제니퍼는 권총을 구입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그랜츠의 한 전당포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정신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배경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짧은 대기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권총을 손에 넣었고 이후 다른 가게에서 탄약까지 구입했습니다.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되었고 표적에 명중할 정도로 제법 숙련된 솜씨였습니다.
이 시기 제니퍼는 점점 더 기괴한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정신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월 30일 월요일 44세 제니퍼는 붕괴된 정신 상태 속에서 차갑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새로 산 권총과 탄약을 챙겨 차에 올라타고 뉴멕시코 자택에서 이전에 살던 도시인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까지 약 12시간에 걸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휴식 없이 단숨에 그 거리를 주행했고 30일 저녁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산타바바라의 한 콘도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이웃 비벌리 그레이엄에게 복수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비벌리의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있자 집 주변을 살펴보다가 뒷마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담을 넘어 뒷문 쪽으로 갔고 미닫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간 제니퍼는 비벌리와 마주쳤고 그녀의 머리를 향해 최소 한 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당국은 집 안에서 여러 발의 탄피를 발견했지만 비벌리가 실제로 몇 발을 맞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녁 7시 15분에서 8시 15분 사이 총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비벌리의 시신은 다음 날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비벌리를 살해한 후 제니퍼는 차를 몰아 그녀의 옛 직장이었던 갈레타 우체국 시설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의 주차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던 제니퍼는 다른 차량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차를 바짝 따라 들어가 경비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차를 세운 뒤 주차장에서 한 직원을 발견한 그녀는 곧장 다가가 총을 겨누며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입증을 건네받은 제니퍼는 그에게 떠나라고 지시했고 다행히 이 직원은 해를 입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주차장에 있던 또 다른 직원, 페어차일드를 발견한 제니퍼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겨누어 쏘았고 현장에서 즉사시켰습니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직원 말리카 히긴스도 곧바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된 근무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그녀에게도 근접거리에서 총을 겨누어 발사했습니다. 이후 제니퍼는 주차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 니콜라 그랜트를 사살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일부 직원들은 소리를 듣고 창가로 몰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니퍼가 자신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주차장에서 빼앗은 출입증을 사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약 80명이 근무 중이었고 일부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모두가 위협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마주친 감독관 샬롯 콜쿠튼을 겨냥해 머리에 쏘았습니다. 그 시각 건물 안에서 일하던 몇몇 사람들은 큰 소리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기계 오작동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샬롯을 쓰러뜨린 후 제니퍼는 건물 안쪽으로 더 깊숙이 이동해 과거 자신의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달루페라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과달루페는 제니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제 시간에 피하지 못했고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한편 건물 어딘가에서는 덱스터 세넌이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제니퍼의 이상 행동과 발언을 상부에 보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덱스터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덱스터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덱스터는 상황을 알기도 전에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적인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덱스터가 쓰러진 후 제니퍼는 총구를 스스로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머리에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겼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우체국 건물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총격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희생된 피해자들과 건물 입구에서 발견된 샬롯만이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더 철저히 수색한 끝에 나머지 희생자들과 제니퍼의 시신이 안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니퍼를 제외하고 총 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니퍼의 한때 이웃이었던 54세 비벌리 앤 그레이엄은 남편과 10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으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4세 샬롯 콜쿠트는 대만 출신으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녀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37세지 페어차일드는 라오스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미국의 망명에 정착했습니다. 밝고 활발하며 남을 돕는 것을 즐겼으며 남편과 어린 아들을 남겼습니다. 42세 니콜라 미셀 그랜트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사려 깊고 친절하며 남을 돕는 데 앞장섰던 여성으로 기억되었습니다. 28세 말리카 히긴스는 10개월 된 딸을 둔 젊은 어머니이자 아내였으며 사망 당시 결혼 1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동료와 가족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활발하며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58세 덱스터 세너는 18세에 미 공군에 입대했고 1970년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제대 후 갈레타 우체국에서 31년간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5명의 자녀와 손주들을 두었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52세 과달루페 슈바르츠는 25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지만 조금씩 아픔을 극복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2 자녀를 두었으며 이웃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특별한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비벌리의 죽음이 이번 사건과 연결된 사실이 알려진 것도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정신 상태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이것이 참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범인 본인이 현장에서 사망했기에 직접 신문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대신 그녀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음모론적 내용을 담은 여러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했지만 갈레타 우체국과 지역 경찰, 의료시설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녀가 가진 극심한 피해 망상이 이번 사건의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서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수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범행 전 유언장을 작성했음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과거 보였던 인종차별적 발언들과 그리고 희생자 중 다수가 소수 인종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이 인종과 일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